농민들이 호구죠. 누가 농사 지라 그랬어? 농사에 무슨 보조금을 그렇게 많이 줘? 사실은 무산되는 거죠. 정부에서 시장 개입을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직불금을 받는데 거기에 하등에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단 한 가지,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한다. 국민들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시장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마지막 경고고, 이건 이제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코너까지 몰려 있고. 안녕하세요. 열무TV입니다. 오늘은 직불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어떤 목적이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을 먼저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불금을 지금 왜 이야기하시는 건지. 공이익을 제공한다라는 이유로 직불금을 지급을 하는데요. 큰 틀에서 농업인이면서 임업인들이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속히 관철시켜 달라는 의미에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농사 지으면 직불금 이렇게 받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임업인들은 왜 안 주냐? 임업인들도 달라. 그 얘기하고 싶으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공익형 직불금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농업의 공익형 직불금에 대해서 임업을 하면서도 공익에는 뒤떨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왜 그것이 제외됐느냐라고 하는 거죠. 일단 직불제를 한 문장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직불제란 공익을 위한, 그러니까 농업 자체를 공익으로 보고 공익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소득 보전이라고 나는 정의를 하죠. 다시 말해서 공익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대가를 준다 라고 그렇죠. 그냥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공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공익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공익을 실천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에 따라서 차등되는지 대가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차등되죠. 그런데 이것을 안 좋게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뭐 어떤 시각이냐면 농지가 크면 클수록 저 사람은 부자일 테고 또 산을 더 많이 갖고 있으면 많이 갖고 있을수록 저 사람은 중산층 또는 그 이상이지 않느냐. 근데 그 사람한테까지 국민적 세금으로 또 줘야 되느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농사를 짓는데 많은 면적이 있기 때문에 부자다. 산을 가지고 많이 면적이 있으면 부자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짐을 싣고 가는데 이 자동차의 짐에 대한 어떤 운임비를 따질 때 자동차가 좋기 때문에 더 뭐 요구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면적이나 부피에 따라서 지급을 요구하고 그것을 산정하는 것이지 이 자동차가 고급 자동차이기 때문에 뭐 더 산정한다 이런 논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농토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가치를 두는 것이지 그래서 농토는 투기의 대상이 아닌 거죠. 산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지금 계속 주장하시고 싶은 내용이 농사는 주는데 왜 임업은 안 주느냐 라고 해서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임업의 공익성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63% 정도가 산인데 산에서 나오는 공기, 또 이산화탄소 흡수, 그 다음에 경관, 수자원에 관련된 홍수 방제, 내지는 담수, 비가 왔을 때 그 물을 담수하고 있다가 가물었을 때도 그 물을 머무는 담수율 등등 많은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죠. 농사는 그럼 어떤 공익 때문에 그 직불금을 나눠주는 건가요? 농사도 뭐 그 안에 뭐 홍수 조절, 경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제가 폄하하거나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유들 이상으로 충족되는 것이 숲이기 때문에 숲을 왜 제외하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죠. 억울할 뿐만 아니라 화가 나죠. 이제 그게 나라에 있죠. 임업인들은 폭발 직전까지 와 있는 거죠. 사실은 직불금이 뭐 평당으로 계산되나요? 아니면 얼마를 받게 되나요? 실질적으로 그 농민들이나 현재 받고 있는 사람들이? 2020년 4월 달에 개정된 직불금 체계는 공익형 직불금 체계죠. 다시 말해서 그 이전의 직불금 체계는 소유 면적, 경작 면적에 따라서 제공되던 직불금 체계가 이제는 6헥타르, 1헥타 3,000평이니까 18,000평이 넘어가면 직불금이 상한선에 도달하는 이런 이제 체계를 가지고 있죠. 1헥타르의 농토 같은 경우에는 3,000평 이하, 1헥타르 미만은 제가 알기로 130만 원 정도. 이게 다 달라요. 논, 밭, 뭐 이렇게 다 다른데 근데 이제 이게 2헥타 3헥타가 넘어가면 체계가 올라갈수록 점점 적립이 되겠죠. 그러면 맥심 제가 알기로 3,700만 원까지 제공되는 걸로 이렇게 체계가 지금 되어 있죠. 농사만 지으면 그 땅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10,000평
평 농사를 짓는데 들어가는 농자금이 뭐 5천만 원이 넘죠. 그렇게 했을 때 1년에 소득이 얼마, 순소득이 얼마 되느냐, 이런 걸로 따졌을 때는요, 많다 적다라는 것보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농민들은 이런 직불금을 받는 대신에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비가 2달이나 왔잖아요. 그죠? 무, 배추가 완전히 폭망을 했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3배, 4배가 뛰죠.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이 비싼 것을 사 먹어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난제가 있죠.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펴냐면 이웃 나라에서 폭등한 채소를 수입을 해다가 가격 안정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살아남은 농민은 몇 년 만에 한번 건질 수 있는 기회를 사실은 무산되는 거죠. 정부에서 시장 개입을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직불금을 받는데 거기에 하등에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단 한 가지,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한다. 국민들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시장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국민을 위해서 시장 개입을 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거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 직불금을 왜 주냐라고 하는 반박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임차인도 주냐고. 그러니까 밭을 빌려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한테도 직불금을 나눠주냐, 이런 소리신 것 같아요. 직불금은요, 소유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의무 준수 사항이라는 것이 경작을 했을 때 주는 거예요. 가능하다. 당연하죠. 그러면 지금 이것에 대한 법적으로 뭐 개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건 없어요? 있죠. 일단 농작물에 대한 것은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 6헥타가 넘어서 10헥타, 20헥타, 30헥타 재배하던 사람들은 직불금이 줄어들고, 소농, 다시 말해서 1헥타로 미만 재배하던 사람들은 직불금이 좀 많이 올라가고, 요렇게 이제 체계가 바뀌었죠. 그러면 우리 임업 직불금을 왜 안 주느냐라고 해서 2, 3년 전서부터 한 3년 됐죠. 지속적으로 이것을 관철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죠, 지금. 그러면 직불금은 어디서 신청하는지 또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할 것 같아요. 직불금은 관할 시, 군, 읍, 면 단위에 담당자가 따로 있어요. 매년 조사를 하고 있고요. 철저하게. 네, 아니 왜냐면 여기 댓글들 보면은 딱 농사 짓고 있는데 직불금을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종종 있으시고, 신청했는데 못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그럼 왜 그런 걸까요? 두 가지예요. 2012, 13, 14년도에 그때 직불금이 지급됐던 토지에만 지급이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이후에 산을 개간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의 토지를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짓게 되면 이것은 직불금이 대상이 아니라는 걸 전제하고 토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직불금 대상이 안 돼요. 따라서 2012년 13년, 14년 동안 농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농업경영처에 등록이 되어 있는 농토만 지급이 되는 것을 이 체계 안에 두고 있죠. 그럼 그 이후는요? 그 이유는 지금 못 받고 있죠. 다시 말해서 좀 악의적인 사람은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 농토를 개간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직불금을 잃기 위해서 농사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농사를 짓는데 그 불합리성이 때문에, 공익성 때문에 이 직불금을 주는데,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단히 면적을 개간을 해서 제공한다는 건 그거는 불합리하다는 거지. 이건 사람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고, 이제 하고 싶으면 그때 농사 지었던 땅을 매입을 하든지 임차를 해서 농사를 지으면 직불금이 나가는 거예요. 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직불금 같은 거 안 줘도 되니까 너네 FTA에서 농업을 제외해라. 농민들 다 빚쟁이 된다. 일리 있는 얘기예요. FTA를 민간단체로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산품 팔아먹고 농산물 시장 개방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면 그 개방하는 거에 따른 피해보는 농민들에 대한 보상이나 생활안전 소득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전개되기 위해서는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좀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다라는 의견이십니다. 농민들이 호구죠. FTA 약 60여 개 나라를 체결하고 나서 자동차 팔아먹죠, 컴퓨터 팔아먹죠, 가전제품 팔아먹죠, 다 팔아먹고 거기서 남는 이익금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 시장을 개방을 했잖아요. 농민들 시장 개방해서 보는 피해에 이 자유무역 경쟁 체제로 들어가면 농민들 무조건 피해를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은 이거예요. 농업을 포기한 나라라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농업은요, 다시 말해서 먹거리, 청정 먹거리에 대해서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화성을 가고 우주선으로 간다 할 때 이 식량 안보 문제는 이건 안보에 관련된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좋은 예로 필리핀의 그 듀테르테 대통령인가요? 이번 코로나 팬데믹 사건이 터지면서
되면서 그 이전에 필리핀에서는 농업에는 경제적이지 않다라는 이유로 경공업에서 벌어들이고 남는 세금을 농업에다 투입만 하니까 농업이 비생산적이고 비경제적이라는 이유로 농업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고 식량자원 60% 이상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60% 이상을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썼잖아요. 특히 베트남에서. 근데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면서 베트남에서 쌀 수출 금지령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필리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이 먹어야 될 식량 자원을 이번에는 이웃 나라, 다른 나라에서 그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해결이 됐지만, 만약에 더 심각한 질병이라든가 기근 또 내지는 전쟁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것을 자국에서 해결을 하지 못했을 때에 오는 경제의 문제가 아니죠. 국민 안전 보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뻔한 거죠. 따라서 우리나라가 포기한 농업 중에 그래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생산해서 우리가 먹고 남는 식량이 쌀입니다. 쌀은요, 우리나라에서 재배해서 우리나라에서 먹고 남는데도 불구하고 한미 FTA 체결로 인해서 미국에서 들어오는 M&A 물량이 라고 연간 40만 톤 이상씩 들어옵니다. 자, 이런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나라에 그만큼 수출을 하니까. 다만 여기에 일선에 서 있는 농민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국민들로부터 여기 지금 댓글처럼 인정을 받고 못하고 있잖아요. 누가 농사 지라 그랬어? 농사에 무슨 보조금을 그렇게 많이 줘? 이렇게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큰 틀에서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임업은 거기 안에 들어끼지도 못하고, 자, 우리 예를 들면 도시가 형성되면 도시민들이 반드시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물이 내려오는 상수원, 그러니까 내과나 아니면 들어오는 하천변에는 상수원 보호구로 묶여가지고요, 산주들이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아무 행위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세금은 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들은 사실 나누어야죠. 이 고통을 왜 산주들한테만 자꾸 고통을 분담을 시키고 산주들에게만 점점 가중시키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불금 체계를 만들어줘라. 일반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달라고 나는 호소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산림청에서 이런 거 홍보를 했어야죠, 진작에. 왜냐하면 숲의 필요성, 숲의 다양성, 숲의 효율성, 존치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환경도 마찬가지고 우울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와갖고 임업이라는 것이 나오고 임업인이라는 나온 것이 대두되고 여기서 직불금이 나오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혼란스러울 수는 있어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왜 임업인들만 자꾸만 희생을 강요하느냐,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산주이면서 이 산을 효율적으로 경영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같이 공감해줘. 근데 그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떤 한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공감해 주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해요. 왜냐하면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수용을 하겠어요. 그러나 이런 시간을 한 번이라도 듣고, 아, 임업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고통을 가지고 있네 라는 정도로 필요한다, 이런 얘기죠. 지금까지는 찍소리 안 하고 우리가 희생하고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는. 이제는 호소를 하는 거예요. 지렁이로 밟으면 꿈틀하는데 임업인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 이제는. 이런 거죠. 오늘은 이 직불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봤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보시는 분들이 알아서 잘 판단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댓글에 이제 자신의 어떤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이렇게 너무 욕설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나눔으로써, 아, 저 사람 생각은 저런 생각 때문에 반대를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게끔 의견을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댓글을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가끔 가서 보면 댓글 쓰는 것은 본인의 인격이죠. 반말, 욕 이런 것들을 쓰는 건 좋은데 본인 얼굴에 저는 침 뱉는 행위 같고요. 본인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이끌어내고 공감대 형성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더 드리면, 작년이죠. 법안이 발의가 되고 공청회까지 열린 상태인데 이것이 지지부진하고 통과되지 못하, 그나마 육림과 단기 임산물, 그 다음에 이제 공익용 산지 세 가지로 추진을 하다가 공익용 산지는 기재부의 산을 넘지 못하고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 그 나머지 두 가지조차도 통과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지금 임업인들은 울분을 터뜨리고 극단적 상황까지 치닫고자 하는 이런 상황에 제가 오죽 답답하면 이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가지고 있던 산을 상속을 받고 매년 세금을 내고 있는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국가에서 수자원공사나 국가에서 매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거기서 매입을 한다 대신에
70년 전에 자비를 들여서 조성해놓은 나무값은 주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이분은 저한테 전화가 와서 산에다가 불 지르고 자기는 거기다 목매달아 죽고 싶은 심정이다, 이렇게까지 호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이 점점 지지부진하고 이게 해결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저도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고 답답해요. 솔직히 이것 자체는 이 직불금을 요구한다, 이걸 빨리 통과시켜달라, 이런 차원의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임업인들 입장에서는요, 이건 마지막 경고고 이건 이제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코너까지 몰려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불 이런 채널을 통해서라도 대변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도 또 이렇게 좀 이야기하다가 흥분된 모습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건가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 먼저 번에 소개해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 보면 좀 부족한 부분들, 이렇게 질문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일일이 댓글을 달지 못하고 하는 부분이 저도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경영체 등록 문제라든지 또 산림경영관리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다뤘으면 합니다.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또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자.